뒤에는 또 너무 이렇게 띄워주시고, 원래 지금 띄워주면 위험해요. 이게 올라가면 좀 불안하니까. 여하튼, 반갑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받은, 알트플러스의 안경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원래 이제 33년째 되네요. 벌써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20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청문회 방문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전공은 제가 도시계획을 했고 영남대 도시공학과 1회였죠. 원래 제가 아키텍처를 하려고 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학교에서 도시공학과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이 단짝 친구랑 여러분들도 친구들 하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극장도 가고 하시죠. 이제 여기저기. 그래서 도시공학과가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막걸리 먹으러 다른 데 가버리고 이러다가 얼떨결에 그냥 새로 나온 과가 있으니 건축하고 토목보다는 조금 새로운 또 학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뱀머리보다는,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시계획에 도자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 게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것이 이 정책하고 제도의 이 관계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제 동탄 쪽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산업단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준공이 됐죠. 제가 현장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전소 그 주변에 하나 있고, 지방도도 그때 2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이었고, 그 시기에 하루는, 그게 95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95년도에 그 시기에 반도체 공장의 시황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만 이 세 개 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을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금은 메모리, 비메모리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비메모리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단계예요. 아직도 단단히로 알고 있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 SK를 합치면 거의 3분의 2 정도 될걸요. 치킨 게임에서 경쟁 회사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저도 그렇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남아공, 12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가보니, 세상의 공항 부수에 애니콜 가장 좋은 요지에 현관문을 탁 들어가면 백화점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하고 바레인 쪽에 이제 갔더니만, 거기는 백화점을 몰이라 그래요. 몰. 우리도 몰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입구에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가운데 이런 불을 두고 별도 부스를 표준문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봤더니만 삼성 휴대폰.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종의 거의 그러죠? 대세죠, 대세. 대세 아시죠? 큰 물질이죠, 큰 물질. 그런데 오늘날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된 데에는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인, 이 노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대만의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의 오나가 야, 이 반도체 적자. 휴대폰 사건도 따로 있습니다. 애니콜 이름이 나온. 애니콜이 뭔지 아세요? 미국 콜걸이에요. 애니콜 이름이 미국의 콜걸이에요. 콜걸. 근데 미국의 콜걸은 일종의 권력의 상징이죠.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미국 콜걸을 만난다는 것은 미국인들 남성의 로망이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만나보지 못하는 로망의 개념이었는데 그 휴대폰을 이름을 그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예리였나 삼성전자에 예리가 이름을 바꿔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던집시다. 안 되면 휴대폰 포기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애니콜이란 이름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그 이름을 썼는데 처음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하면 터질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근데 그 장점을 써서 이제 애니콜이라는 이름을 쓰고 한번 마지막 싸움을 걸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애니콜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게 디딤돌이 됐었고 이 반도체 시장도 그 당시에 대만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대만이 거의 한 40%가 넘은 걸로 제 기억이 돼요. 그러던 중에 천우신조로 대만의 땅이 흔들려 버렸어요. 초정밀 산업이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0.4개월 하죠. 0.4개월 하면 몇 번 자꾸 쏴봐야 내가 어떤 식으로 쏘면은 이게 가운데 반역에 맞출 수 있다. 이 0.기간만 해도 한 6개월 걸린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포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한 8% 정도 도저히 자본산업이거든요. LG전자가 여러분들 LG전자가 한때 반도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현재는 이제 SK로 SK나 이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저로 갔죠. 스웨덴 회사죠. 지금 파주에 있는 산업단지 있죠. 파주에 LG 필립스 있죠. 필립스가 원래는 LG전자가 백색 가전으로 돌리고 텔레비 냉장고 파는 것보다는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부두에 가니까 엄청난 배에 가득 싣고 가는 그 부가가치가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 딱 실어가지고 이 부가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래서 LG전자도 우리 텔레비 냉장고 파는 거 한계다. 그래서 우리도 부가가치 산업을 참여하자 했다가 LG가 포기를 했죠.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들어가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치킨 게임에서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은 그런 의미로 보면 아주 제가 볼 때는 저도 계열사에 한 8년을 근무했었는데 제가 삼성을 자랑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삼성도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 대만에서 지진이 나므로 해서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거의 호령하다시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어릴 때는 일본의 니콘 카메라 조그만한 거 요즘 같은 거 쓰지도 않아요. 현재 있는 휴대폰의 퀄리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대장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하튼 그 하루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가 불러서 갔더니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된다. 큰일 났다.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건 회장이 오다가 내려왔다. 무슨 얘기냐? 수도권에 지금 화성에 기흥반도체 있죠, 그죠? 기흥반도체의 바로 밑에 지금 삼성전자 산업단지 큰 거 있죠, 건물 큰 거.
그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임원하고 제가 그때 과장되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본사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빨리 산업단지를 해야 되겠는데 지방은 안 되고, 마침 삼성의 최고의 석학들이 삼성 그 연구원이 있죠. 기흥 반도체 안에. 그래서 8,000명 정도 있답니다. 예, 백지수표 들고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뽑아오면 그 백지수표 준답니다. 사람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서 공장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딱 걸려버린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그때 95년도입니다. 95년도 시점에는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공장을 정설할 수도 신설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된다라고 했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수정법, 수도권 정비 규제로 인해서 공장 신정설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규제, 법, 이 테두리 안에서 저는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 틀 안에. 그래서 그 틀 속에 있다 보니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안 되는 걸로 알았죠. 95년도니까 벌써 몇 년도입니까? 거의 20몇 년. 그런데 삼성에서 저하고 삼성경제연구원 셀이라 하죠. 셀. SERI. 여러분들 그 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재미난 논문들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회원가입을 또 하시면 정기적으로 그 연구 자료들을 이슈가 되는 연구 자료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석 달 동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박윤규 박사는 세계 3대 대도시권, 프랑스 파리권, 일본 동경권, 그 다음에 영국 런던권, 이 세 개 메가폴리스의 수도권 실패 사례, 수도권 정책의 실패 사례, 아직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 상황을 세계의 대도시들은 세계 시장하고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벌써 전부터 포기했던 규제를 우리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지방이다, 소굴이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가는 현실이 현재 있습니다. 현실이 있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세리에서는 그 해외 대도시권의 규제 정책의 실패 사례를 들고 한 30페이지 레포트를 썼어요. 저는 국내 실정 15페이지를 썼어. 34페이지에 여기 삼성하고 연관되시는 가족분들이 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래야 한 걸 나올 때 홍민정음이라는 일종의 워드 프로세스처럼 그런 점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민정음으로 만들어서 이건희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며칠 있다가 정경련 명의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의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정책 건의했던 것은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다 풀어주면 안 되니까 지방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반대 논의가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기존 공장 면적, 여기 공장부 담당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공장 면적의 정의는 산지법상에 우리가 건축법으로 놓고 보면 연면적에 해당해요. 연면적. 연상면적에 해당이 된다. 그 면적의 50%까지 차등해서 25%도 있고 50%도 있고. 그래서 그게 100번 토론회도 나왔어요. 100번 토론. 이 법을 바꿔주는 게 맞냐.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최막중 교수가 얼마 전에 이제 작고하셨던 제 강의 자료에도 최막중 교수
저도 강의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 아주 그 표 하나로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얘기를 수도권 규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이제 패널 찬성 쪽에 있고 충북대 나오신 분 계세요? 충북대 황혜영 교수님이 반대 입장 패널로 써서 치열한 백번 토론, 저는 그 백번 토론을 집에서 끝까지 봤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왜냐하면 제가 관여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해 말에 1차 산지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1, 2, 3가 있어요. 1, 2, 3. 그래서 산업단지 안의 공장, 그 다음에 공업지역 안의 공장, 기타 지역 안의 공장 신정선에 대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풀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처음에 스타트 할 때 50으로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100%까지 정설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현재는 200%까지 완화가 됐죠.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서의 대기업의 공장은 신설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이 난리가 났죠. 여기는 화성이지만 평택에 가서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감당에서 한 300명 이렇게 그때는 지역 업체들까지 했어요. 지역 업체들까지 이제 설계나 건축 설계나 토목 설계 하시는 분들. 이유는 행정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또 반응을 하고 시장의 생각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또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일단 서로의 공감대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제가 도시계획을 아는 것은 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겁먹지는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은 거냐. 주마간산이지만 책자는 한 200여 페이지가 되지만 한 페이지에 1분만 잡아도 얼마죠? 한 페이지를 1시간도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자, 그러나 이거 혹시 학교에서나 또는 학원에서나 혹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혹시 공부를 한번 1시간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혹시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이든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 다닐 때 오죽 했겠습니까? 저 도시계획은 뭐 하는지 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제가 모두 다 설명을 드리면 해질 때까지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도시계획이 어떤 것이다 하는 정도만 그냥 싹 이렇게 소설 읽듯이 정말 소설가는 아니고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닙니다. 그죠? 제가 오늘 여기 쓴 것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요거를 접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소개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또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 시간을 좀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모든 것이 다 규제입니다. 규제는 모든 것이 다 규제고 저도 이제 국토부나 또는 약간 이게 우리 도시계획은 규제입니다. 규제. 그런데 이제 이 도시계획은 왜 규제를 하느냐? 도시계획이 뭐냐를 알고 그러면 이게 왜 우리가 규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지금 국토부에 제가 원래 11년째, 만 11년째 제가 규제개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토개혁법에서부터 이런
큰 우리나라의 근간을 우리 본가에서 제가 본가 연장을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는데 민간인이 그런 자리를 준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오늘 이 자리도 민간인이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런데 저를 불러주신 이유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결국은 민원 업무들이 수밖에 없죠. 그죠? 민원을 보는 도시계획적인 입장, 도시계획적인 시각이 아무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달하는가 하고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과에 가서 이렇게 뭐 인가라든지 승인 신청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현장 입장에서의 어떤 보는 시각도 조금 알고 있는 분이 아마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전달성이나 이런 것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아마 뭐 위원회를 부르고 뭐 이런 자리도 초대가 됐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부족하지만 또 아주 정도가 낮지만 그야말로 아주 여러분들은 그냥 넋을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본다. 저 양반 무슨 헛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무장해제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무장해제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남아공의 졸로킹을 만난 사건에 한번 예전에 우리가 남아공 월드컵을 했죠. 허정무 감독이 우리가 외부에 가서 첫 16강을 달성했던 그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5천명 정도가 5천만 명이 된대요. 5천만 명 인구 중에 40%인 한 2천만 명이 여러분 그때 월드컵 중계 보시면 부부젤라 있죠. 부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뭐 필이라 그럴까? 그게 40%가 줄루족이에요. 줄루족. 그 줄루족이 여러분들 TV에 보면은 그 코카콜라 선전하는 무슨 족이죠? 피그미족인가 무슨 족인가? 왜 콜라 먹고 부르르 뜨는 거 나오죠, 그죠? 그 종족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한 종족 중에 하나인데 이 줄루족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몽고의 징기즈칸처럼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용맹하고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을 맨손으로 싸우는 그런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 줄루족이 지금 이제 문명사회가 돼서 근데 그게 아직도 왕이 있습니다. 왕이. 그래서 그 줄루족 왕을 만나러 제가 갔다가 3시간을 부족장회의 시에서는 간부이 부족장회의 전부 옷도 그 부족 전통 옷을 입고 왕을 아련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3시간을 예전 70년대 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레자 그 의자 같은 거 있죠. 떨어지면 스카이테이프 붙이죠. 그런 자리에서 3시간 동안을 자백한다고 왔다 갔다만 했고 그런데 왕을 만났는데 거기에 웬 부족장이 왕 앞에서 다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 호로 뭐 XXL 하겠죠. 아니 그 왕한테 다리를 다 펴고 팔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낮은 폭복 말고 우리가 옆구리 총 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밖에 각계 전투할 때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삼국 나인들이 보면 또는 대신들이 보면 왕 엉덩이를 보여주면 안 되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하느냐 했더니만 나는 당신한테 무장해제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데 아무것도 없다. 팔도 벌리고 다리도 딱 벌리고 있어.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오로지 우리 최고의 군주이신 왕을 아련하러 왔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 줄루족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혹시 졸릴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혹시 남아공에 가면 줄루족의 그런 어떤 풍습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나중에 이제 엔딩 멘트 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은 도시계획이 뭐냐 하는 것만 먼저 쭉 한번 훑어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강론으로 조금 중요한 사항들만 제가 이렇게 우유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센서 누가 해? 봤어? 안쪽 이 센서가 뭐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만 중국 우리 자주 놀러 가죠.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이 양반이 아마 중국에 뭐 힘께나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알박기죠. 일종의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팔아. 목적은 뭐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의 이제 제가 올려놓은 목적은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 네이버에서 하나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달아야 됩니다. 그죠? 출처리 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저를 붙잡아갈 사람은 없다고 보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 도시계획이 처음에 발발한 제도화된 것이 뭐냐면 용도지역적.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에 따라서 토지의 표현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그 집값 차이는 말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죠? 도시계획의 가장 큰 베이스는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조인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사한 통제 방법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계획이 일본에서 받고 일본에서 이 도시계획 그 제도를 받고 미국식의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제는 사실 뉴욕에서 1914년도에 유클리드 판결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보다는 공익적인 통제관리가 우선된다 하는 것이 유클리드 판결 내용이에요. 뉴욕 주에서. 그것은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첫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 엠블러 부동산 회사가 자기들이 여기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공장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뉴욕주에서 유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주택지역 짓는 것보다는 공장지역이 더 비싸다. 지금 좀 난센스한 얘기지만 주택지를 만드는 땅값보다는 공장을 짓는 땅값이 더 비싸다. 그 당시 20세기 초에. 그래서 이게 판결에서 어떻게 나냐면 공익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 2조의 도시계획의 정의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결국은 뭐냐? 공익을 우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의 이익인데 문제는 공익을 따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위반을 할 수 있는 위반 권한이다. 결정 권한은 행정에 두는 것입니다. 공익을 판단하는 기관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안의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국토부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정권자는 달라질 수 있지만 위반권자는 그 시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만이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위반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방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서울시장이 이방 권한이 없어가지고 서울의 저 뭐죠? 일원동의 아래쪽에 저 뭐죠? 무슨 평화의 이름이 뭐지? 그 화장터에 그 만들고 있죠. 우리 한 몇 년 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시장은 입안을 하고 싶은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입안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만이 입안 권한이 있어서 구청장이 우리 구에는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 님비 안 돼. 그러니까 광역도시시설은 고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화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화성도 광역 화장장, 광역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원이나 몇 개 그 시에 이제 죽으면 이제 그걸로 다 모아서 처리하는 이게 이제 광역 시설인데 그 이방 권한을 구청장 그 시장군수 구청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당도 정치적인 어떤 뭐 행정이 정치 쪽으로 붙어 있는 것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평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구청장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고 시장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행정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익을 모든 것을 공공에서 할 수가 없죠. 즉 공익을 따지는 입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제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확장이 됩니다. 산업단지도 94년도에 공공에서 민간 산단 제도가 들어온 것이죠. 산업단지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 11조가 등장이 되게 된 것이 공적 재원에 이제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예산의 한계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자금을 쓰는 것은 투자 효용성을 본 것이 사실은 우선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투자 효용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이 대표적인 예이죠.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효용으로 보면 BCB죠. 1이 안 나오죠. 최근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24조 돈의 예타면제 사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가는 제가 안 드립니다. 여기서 평가를 하면 또 색깔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여하튼 공적인 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은 민간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제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니는 제한을 해라. 이반은 내가 할게. 이게 주민제한제도죠. 그래서 민간이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이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일종의 참여권을 준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민주주의 도시계획을 하자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제한제도가 있고요. 90년도 나온 제도입니다. 90년도. 그 다음에 법상에서 절차 중에 하나가 공청회 제도와 주민공람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공청회 제도는 한 군데 모아놓고 의견을 이방권자가 의견을 발표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개인이 어떤 사견을 주면 그게 공적 이익이 부합이 되냐 라는 그림에서 액셉트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충돌을 하느냐?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첫 시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사적 재산권을 키우려는 사적 영역과 공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공적 기관의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민간 입장에서는, 즉 사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니죠. 근데 공적 입장에서는 사적 이익이 크면 클수록 불안해지죠. 특혜. 여기에 이제 특혜가 들어오죠. 왜 특혜가 들어오냐? 특혜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유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이던스가 제대로 안 돼요. 매뉴얼이 없다. 섬세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자, 그런데 한계는 있어요. 너무 섬세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재량권이 제로가 돼요. 재량권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는 공식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간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 맞춰서 하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행정서사 정도만 하면 되는데 도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땅의 형태도, 땅의 위치도, 그때의 상황도, 목적물도, 모든 상황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 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땅. 그 땅에 그 하나만 고정되어 있는 상수이고, 나머지는 다 변수예요. 사람도 바뀌고, 때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리고,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중심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은 재량권이 다른 어떤 허가의 재량권의 폭보다도 훨씬 넓다. 그 폭은, 그래서 어떤 거는 이러죠. 누구는 해주고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형평성이죠. 또 그래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된다. 여기에 제가 요런 말을 싹 쏘는 게, 사진을 붙여놓은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제도나 정책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쪽에서 법이 지금 계속 생기고 움직이고, 도시계획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갈등관리. 여러분들 아마 갈등관리 나중에 교육도 받으실 겁니다. 중재자로서, 중심자로서 시의 공적인 이익과 민간의 사적 이익들을 어떻게 중재하고 사선의 미, 저는 도시계획을 사선의 미학이다. 그러니까 최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세상 어느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저 사람 이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도시계획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명분이죠. 명분. 자, 다수 형평성에 흠집이 오더라도, 다수 형평성에 흠결이 오더라도 대의명분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정책 사업이죠.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대의명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이 한 페이지를 갖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아주 타치 자체를 아주 섬세한 타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오늘 제가 약간은 뭐라 그러죠? 연역법적인 형태가 아닌 비납법적인 형태를 먼저 제가 취하고, 이 교시는 이제 그러면 좀 한 개씩 조금 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정도만 제가 좀 짚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동안 너무 빡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쉬었다가 이 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